정치하는 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2024년 1월 정기 독서 모임. 주제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 경제학 막 실익을 따지고 되게 차갑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돌봄과 연대에서 어떻게 접목이 될까를 되게 좀 궁금했던 것도 좀 사실이었거든요. 돌봄과 경제학, 돌봄의 개념을, 그러니까 돌봄의 정의와 범위를 좀 재점검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벽 2시에 밥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새벽 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제목을 보면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가 결국은 다 돌봄인 건데, 생존을 위해서 재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식의 돌봄으로 우리가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가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에 맞게 정말 그 전통적인 가부장제 안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성이 해야지라고 할 것인지, 혹은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돈을 그 시간 동안 외부에서 일을 하고 번 돈으로 다른 그 돌봄을 외주화를 할 건지, 가성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서포트하는 곳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돌봄을 상상하고 어떠한 사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16페이지 보면 유급이든 무급이든 재생산 노동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유급, 무급이든 노동은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일이고, 아동을 돌보든 아니면 돌보아야 되는 대상을 돌보든 인간의 역량을 생산하고 투자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전 사회적으로 된다. 재생산이 여성이나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는 자기의 돌봄도 포함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굉장한 효과들을 그냥 개인의 희생으로만 치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봉사자로 대체를 응, 한다던가, 아침에 응, 어린이 응.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4대 보험은 너무 기본적인 건데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공의 효과가 있는데 그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 책에서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돌봄 불이익이 커질수록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은 줄어들 것이다. 선한 행위를 벌하면 결국 선한 행위는 줄어든다. 여성에게 이타적 행동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돌봄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헌신을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 가족 안에서는 엄마 그건 노동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녀들도 노동은 임금을 받고 사대보험을 보장받는 것이 노동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 것인가?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봄에 대해서 너가 선택을 했잖아. 너가 좋아한 거잖아. 그 더 잘하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한 건 노동이야,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가족들이 인식을 했다는 거. 남편도 그렇고. 우리가 돌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훈련이 되고 스킬이 계속 느는데, 가정 안에서 혹은 개인에게만 쓸모가 있는 숙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시장으로 갔을 때는 쓸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장에도 나왔지만, 많은 돌봄 제공자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해서 돌봄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도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돌봄을 책임진 여성은 돌봄 책임이 실제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상관없이 일이 아니라 돌봄에 더 헌신하고 다른 노동자보다 유능하지 못한 노동자로 인식될 수 있다. 남성 돌봄 제공자는 남성이 돌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정반대의 고정관념에 직면할 수 있다. 그 결과 남성에게는 육아휴직이나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여성의 소득이 없다가 가정 내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협상력을 가지기는 하는데, 남편보다 더 많이 벌면 이게 젠더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더 집안일을 많이 하고, 우리는 가족법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는 여성은 여성다움이 이래야 돼. 남성은 남성다움은 이래야 돼. 이런 규율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이 뭐 처음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다가도 그 남성보다 많이 벌게 되면 줄어드는 효과, 우리가 그 문화적 수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협상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족쇄를 갖고 있고, 가족 밖에서는 또 정반대의 족쇄를 우리가 채워져 있는 사회에 살고 있구나. 어떤 부분에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냐면, 왜 교육하고 돌봄을 분리하는가? 돌봄 영역 안에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이 잘 되려면 돌봄의 기반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 어린이집이랑 보육이나 교육의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수혜나 모든 것들이 분산되고, 어, 통합 관리도 안 되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보 통합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 늘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돌봄도 교육적으로 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정부 입장이 그렇게 간다. 그리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할 거라고 봐요. 양육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예산 지원이 없으면 사실 다 무효하잖아요. 이 경제가 너무 중요한 게 다 좋아. 근데 돈이 없어.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너무 무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인력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돌봐야 되는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없이 그냥 말로만 어떤 미사역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진짜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 집단들의 눈치를 보고 있죠, 교육부도. 왜냐면 너무나 이제 작년에 그 세력화가 됐고, 뭐 공천도 받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면 없는 목소리가 되니까 지금도 늘봄학교 폐지하라고 이제 교사들이 계속 저번 주부터 기자회견하고 성명 내고 없는 게 아닌데 이제 억눌려 있고 모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돌봄 추천해서 떨어지시고 현실적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권리, 아동에 대해서 이제 공공재,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이다 보니까 인적 자원에 대해서 공공재 성격, 재생산적인 헌신도 사회적 인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돌보고 만들어 나가는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재다. 가치를 규정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제 정부의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아동을 돌본다는 것, 아동이 사회를 구성하는 인원으로 자라고 교육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요구 사항으로 우리가 이제 가져가려고 이 프레임을 그렇게 언니들랑 맞춰가려고 하거든요. 마땅히 교육 환경에서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돌봄. 그러니까 돌봄을 확장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위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도. 우리들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들을 말하는 건데, 유용 가능한 자본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공적인 어떤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호를 받는 이제 공무원이라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이런 갈등들, 학교만의 뿐만 아니고 마을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아동이라는 건 학교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을 넘나드는 존재니까 그래서 마을 돌봄도 필요하고 학교 돌봄도 필요한데 저학년일수록 공간을 이동하는데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솔을 하지 않는 이상 혼자서 길을 건너서 어딘가를 간다는 건 굉장히 이제 차도 위주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학년들은 적어도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래 관계가 형성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게 이제 학교 돌봄이 안 되면 어쨌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서 또 사교육을 찾게 돼요. 그 사교육 부담도 굉장히 크잖아요. 양육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학교가 마을 안에서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기관이라면 그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너무나 적합한 물리적으로나 재원적으로나 안정된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교육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외야.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해, 지금 우리한텐. 그래서 교육부가 그 과정을 했을 때 어떤 돌봄이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 발을 나아가는 거죠. 지금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교사 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 마련을 하라. 우리는 파트너적 관계야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쳐내야 되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좀 공통분모를 찾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책 입안자들한테 미래를 생각했을 때 돌봄 서비스가 강화돼야 돼라고 하는 근거로는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사례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야겠구나. 한국에서의 이런 돌봄 시장이라던가 한 20년 동안 우리가 역동적으로 보육 체계가 바뀌어 오는 과정에서 혹은 이 돌봄 제공자의 목소리가 소화되지 않도록 말을 좀 정리를 해서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책이 다 읽을 시간이 없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옴기니 해대가 있거든요. 이분이 다 요약을 다 해놨어요. 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만약 이 책에서 뭔가 어디 부분을 인용하거나 이 책을 읽은 척 하고 싶으면은 옴기니 해제를 잘 읽어보면은 읽은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언어가 무기라고 하잖아요. 말이 막 빈곤해질 때가 있어요. 응. 근데 진짜 너무 이거는 다 모두가 공감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공감하지 못한 사람한테 설명해야 될 때 느끼는 그런 막막함? 책이 아무래도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서 언니들 덕분에 이 책을 또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돌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도움이 됐고, 결국은 해야 될 거는 그 있잖아요. 18페이지 거의 앞에 나오긴 했는데, 남성들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회제도를 설계하고 강제하고 옹호할 수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내지는 젠더의 관점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연구는 없다라는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결국은 우리의 몫이구나. 이 돌봄의 당사자로 현재는 책임이 주어진 우리의 몫이구나.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천하고 좀 배워나가는 주체들은 결국은 우리일 수밖에 없구나. 오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만들어갈 결국은 사람들은 여기 있구나 싶어서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네, 언니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우리 안녕.